자, 이어서 이제 우리 국가공무원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자, 이제 요 법이 또 중요한 법이겠죠. 그죠?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게 모법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이 공무원의 구분, 뭐 요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또 이제 기억을 꼭 해둬야 되죠. 경력직이냐 특수경력직이냐, 그리고 경력직 안에 두 가지 종류,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이다 그러면은 정무직하고 별정직. 근데 이 종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구체적인 뭐 공무원의 종류를 세세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뭐 이제 이 관련 법들을 가지고 이 공무원을 운영하는 그런 대상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직업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부르죠. 그죠? 다른 직업명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특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찰, 소방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검사, 뭐 그다음에 법관, 이런 식의 이름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시험 나온 적 있죠.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런데 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따로 이렇게 또 빠져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보시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는 이게 이제 어공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의 종류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5가지 정도의 종류가 나와요. 헌법에서부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통령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라 국무총리, 감사원장 있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재판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만 대통령의 의중으로 다 임명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예, 그렇긴 합니다. 3자리 정도만 대통령의 의중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국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있죠. 예, 소장은 대통령의 임명이 있을 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자리가 뭐였냐면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해서 5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정무직으로 법에서 지정을 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장차관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라 그랬죠. 보조 말고 보좌 업무를 수행한다. 뭐 그리고 이것도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좀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위공무원단도 한동안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과 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실장과 국장. 그 실장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1급짜리예요. 1급. 급수로 따지면 1급짜리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국장은 2급짜리죠, 보통은. 근데 이제 좀 연식된 3급? 뭐 이렇게. 그러니까 3급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 2급에 승진할 정도의 타이밍이 됐다 싶은 정도의 상급들 중에서도 국장이 되는 경우는 있겠죠. 빠르게 승진하면. 그리고 그게 원래 그 다 줄 아니까 줄이라 이렇게 표현보다 뭐라 그래야 돼? 기수 뭐 그 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이제 공무원 많이 뽑아서 들어가도 승진할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뭐
공무원 많이 뽑았나? 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갈 자리에 따라서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내 바로 위에 뭐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승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위에가 붕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낮은 급수에도 이제 빨리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1에서 3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대상을 3급까지로 해서 고위공무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실장, 국장 자리에 이제 임할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급수를 배제하고 보면은 여기 이제 실장, 국장급 자리를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이라 고위공무원단 안에서 가군, 나군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요. 이 감사원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봐두세요. 이게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죠.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있고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자리예요. 그렇게 되는데, 뭐 이제 급수 대비 감사원장은 단지 장관급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세죠, 자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대법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레벨로 보면 장차관급 정도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사무총장도 차관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무처 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차장. 근데 그 자리를 뭐라고 써놓냐면은, 이제 그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냥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인데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까지만 돼 있어요. 감사원 사무처의 사무처 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러니까 이 일반직 공무원인데 그게 이제 급수로 따지면 1급. 그죠? 네, 1급. 실장급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면 인사혁신처에 가보잖아요. 그럼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을 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사혁신처의 넘버 2가 인사혁신처장 말고 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차장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같은 1급이어도 감사원에서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같은 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배제돼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을 안 시킨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뭐 또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그죠?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예리한 눈으로 감독하고 그래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랑 같이 섞어버린다는 것은 좀 이제 어폐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뭐 그 건설교통부 출신이야. 국토교통부. 나 옛날 사람이 자꾸 건설교통부라 그래. 그 국토교통부 출신이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출신이 감사원에 여기 자리에 왔어. 그러면 자기네 조직 감사할 때, 원래 출신 조직 감사할 때 좀 이렇게 좀 넘어가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섞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제외가 돼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1급 상당으로 옛날식으로 따지면 실장급이죠. 네, 그런 사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고위공무원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한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고위공무원단이 없죠. 없지만 여기에 인재 구성 중에는 국가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이 내려와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가 요즘에는 막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인구도 더 커지고 이제 예산 규모도 더 커졌는데 경기도는 왜 서울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좀 바뀐 것은 행정부지사를 2명 이렇게 해서 좀 늘렸죠. 행정부지사도 늘어났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서울만 뭐 행정부시장 2명 이렇게 내려보내던 것을 좀 바꾸긴 했는데, 근데 급수로 따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그래서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못 들어가요. 차관급이고.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 위상이야 물론 뭐 차관급하고는 훨씬 다르게 높게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 그 레벨로 보면 그냥 차관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그래서 서울의 행정부시장은 지금 보면 이제 차관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거긴 정무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데 나머지 이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여기 이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세 가지 이게 쭉 열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나와 있는데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을 하고, 고위공무원단은 예외로 원래 1에서 3급이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고위공무원단에 임용이 되면 따로 빼내가는 거죠. 그죠? 따로 빼내가는 것 뿐이야. 그냥 따로 빼내가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1급에서 2급, 3급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이제 감사원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감사원 같은 데는 고위공무원단 해당이 없기 때문에 1급, 2급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급에서 9급까지로 여전히 나누고 있다라고 봐두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위분류제도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오고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지 않다라고 해서 이건 예외인 거예요. 예외. 급수에서 좀 배제해서 위아래 개념을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가 고위공무원단 도입한 것은 미국의 그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터 행정부 때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처음 도입하죠. 연방인사위원회도 없애고 그때. 그죠? 인사행정에 대한 혁신 개혁을 하는데,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고위공무원단 필요한 이유가 일반 행정가가 부족해서 그걸 양성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행정가는 널리고 널렸잖아요. 제도가 다르니까, 인사행정 제도가.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여기가 고인물 아니냐.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자기가 이제 과거에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상을 받는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삐대고 있는 사람들, 물론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또 약간 벗어나서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대우만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나 1급이야, 나 3급이야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다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섞어서 위아래 개념을 파괴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래서 직위, 직급, 뭐 정급, 뭐 강임, 전직, 전보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군, 직렬, 직류, 뭐 이런 거, 직무 등급.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이 직위분류 관련해서 특히 구분하는 게 많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예,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직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죠? 직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 표현이 바뀌지 않고 나옵니다. 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따다가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위아래가 쭉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곤란도 같은 게 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얘기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 여러 개를 합치면 직군,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나누면 직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직무의 군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직군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직렬 내라는 말이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예, 여기에도 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직렬의 군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구분하려면 직군은 직렬의 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직류는 직무의 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거의 이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하고 저 위에 있는 이 직급 있죠? 직급하고 직무 등급을 구분해야 되는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과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직급에서도 곤란성과 책임성과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직급에는 직무의 종류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꼭 구분을 잘 그렇게 용어로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지나가서 중앙인사관장기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이거는 재무행정 쪽으로 가면, 국가재정법으로 가면 이제 중앙관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자리들은 중앙관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들이 저 조직에서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런 거를 이제 다 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이 안에서 다 지금 이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별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죠. 행정부 안에서 의 모습을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거라, 요 안에서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놓는다. 이것도 이제 한동안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대목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자, 요 표현도 그대로 나오죠.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 요 표현이 그대로 매번 나옵니다.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딱 보는 순간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야, 이건 소청심사위원회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딱딱 찾을 수가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각각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얘네들 소속으로. 그거 말고 행정부 안에서 보면은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둔다는 게 이제 그 밑에 조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 그리고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도 적지 않게 나왔었다 정도로 할까요? 적지 않게 나왔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예, 근데 위원장 1명이 차관급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정무직이라고만 나왔지만 뭐 차관급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은 인사혁신처장도 정무직이거든요. 근데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관급일 수는 없고요. 얘도 차관급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격과 임명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가 있냐면은요. 요거 밑줄 긋은 거, 밑줄 긋은 건데, 여기 정당 소속 이러면은 안 되고 그래요. 여기 있다. 요거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정당 소속이면은 소청심사위원회 결격 사유가 돼요. 왜냐면 정책 중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 자체가 정책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징계나 뭐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왔는데 이 안에도 득식을 하게 이렇게 특정 정당, 뭐 여당이라고 치면 여당 소속의 위원들이 막 득식을 하게 있으면 정책 중립에 대한 잘잘못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렵죠. 안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배제하는 겁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소청인의 진술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처분해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진술권 반드시 보장해 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인데요. 이것도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소청사건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할 때나 혹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때 그런 건 들어본 적 있죠. 왜? 거부권 행사가 됐어. 제2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의결 종족수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가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이 가반 찬성이면 되는데, 그게 한번 제2 요구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과반 출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기억나죠?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거꾸로 나와 있어요. 잘 봐요.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래요. 출석 요건이 더 엄격해요. 그죠? 출석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그죠? 낯선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뭐 위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그렇게 자주 보거나 했던 표현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척 사유 같은 것도 있어요. 제척 사유, 자기랑 관련된 사안이 뭐 올라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도 다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준사법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청심사가.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 행위는 아니지만 준사법적 행위라고 봐야 돼요.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거라서 왜냐면 기속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막 제척 같은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진짜 중요하죠. 요거 기속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 제15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거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류제가 나와 있습니다. 직위분류제.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직무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여기에는 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걸 통해서 직군, 직렬, 직류를 나누는 거잖아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죠? 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용과 시험으로 넘어가죠. 그 정도만 나왔지만 우리는 사실은 저 직위분류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특히 이제 직무평가 같은 거를 세세하게 좀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등급, 직급 이런 게 나눠지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임용과 시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임용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임용의 원칙. 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우리 이제 임용 할당? 예, 임용 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는 거죠.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뭐 이런 등에 대한 채용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임용 할당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간제 공무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의 단축 임용도 가능하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임용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가능한데 안 되는 분야가 있을 뿐이에요. 예, 첩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 분야 같은데 그 보안 기밀 분야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죠?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이런 표현이지만 여기 보면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제 공무원 2년에서 5년까지 임기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규 채용? 예.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외적으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으로 또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태권도 특기 태권도 4단인가 뭐 그래가지고 무도 특채 뭐 이런 걸로 이제 출입국 관리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수험생도 저런 게 있었네. 그리고 한 단을 더 따더라고요. 적양 요건 채우려고. 그러고 갔어. 출입국 관리 직렬로 간 케이스들이 그 2번 연달아 있었거든요. 2번 연달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나갈까요? 쭉 지나가죠. 이거 뭐 되게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뭐 외국어 혹시 능통하신 분 있어요? 그 뭐 등급 있잖아. 뭐 HS 뭐 뭔가 뭐 K인가 뭐 있잖아. 그거 외국어 있지 않나 뭐? 있어. 그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각국 언어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뭐 1급, 뭐 2급 뭐 이렇게 되면은 저게 자격 요건이 좀 되는데 네, 없으신 걸로 표정을 보니까.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전입이 나왔죠. 전입, 전직 이런 거 표현들 우리 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입의 상대적인 표현 전출이잖아요. 전출, 전입인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입, 전출은. 전입, 전출은 저건 아예 소속 기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회, 법원, 헌법재판, 선관위, 행정부 이게 우리나라 5부죠. 5부인데 저 5부의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행정부 출신인데 국회 소속으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문위원들 있잖아요. 전문위원 파견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뭐 이제 그 아예 소속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나 뭐 전입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전입이라는 것이 흔히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제도는 있고요. 전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렬을 바꿔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올 때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직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오해 X예요. X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 원칙으로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서 우리가 풀어봐야 되고요. 개방형직이 나왔네요. 그죠? 개방형직이는 공직 내부나 외부, 공직의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공모직위와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공모직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해당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공직 내부 외부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부냐 외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그 공모직이랑 구분을 그거를 꼭 좀 잘해 두셔야 되는 거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받으시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15에 대한 얘기도 이건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요 이제 기간하고 이런 것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15는 근데 참 제 3항도 좀 볼까요? 15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5대는 또 이제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정식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신규 채용자 훈련의 한 가지 종류인데 그런데 아직 정식 발령은 내지 않아서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또 그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면 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로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또 소총심사는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오묘한 자리죠. 오묘한 지위, 신분에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인사청문회. 요건 여기 아주 간단히만 나왔지만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인사청문. 인사청문 같은 경우는 국회 절차가 중에서 국회법 같은 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인사청문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사청문 특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거냐 그 정도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상자에 따라서. 근데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요. 저게 있었죠.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리들. 그 자리들은 어차피 국회의원 전체가 표결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에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도 국회 몫이에요. 국회 몫은요. 국회의원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을 합시다라고 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표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도.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전체 의원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회 내에서. 그거 이외에 뭐 각부 장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각부 장관. 이 사람 인사청문회는 어디서 해요?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임명 뭐 동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한테 각부 장관이면 어때요? 적격해요, 부적격해요. 뭐 그렇게만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도 교육부 장관 뭐이 있는데
뭐 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전력이 엄청 많지던데 그러면 거의 그 사람이 안 죽나 싶을 정도의 그 알코올 그 저기 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이 교육부의 수장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 그 뭐 한 번이니까 뭐 한 번에 잘못은 잘못대로 야단 맞더라도 뭐 우리 공무원이 전과자가 공무원이 안 되나요? 전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과자한테 기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뭐 전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뭐 전과에 대해서 반복적인 거였다면 좀 부적절하지만 한 번 정도는 능력을 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논쟁이 있겠죠. 이제 논쟁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흠결이 뭐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겠잖아요. 근데 흠결에 비추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적격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죠? 또 있어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장관 그 사람은 예전에 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치매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빠해.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불쾌한 거겠죠. 아마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논쟁인데 그럴 때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아무튼 그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보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개선의 뭐 어떻게 보면 각 조직의 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랑 이제 일을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뭐 국회 역할은 딱 거기까지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적격입니다, 부적격입니다 보고서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의 의견은 잘 들었고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하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서로 대립하다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그때도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측근 그 법무부 장관 그런 사람은 그냥 임명했잖아요. 적격으로 안 올라갔지만은 그잖아요. 아니 이거 빨리 채택해 주지 그래 그러다가 안 올라오니까 그냥 임명.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이게 SNS 시대가 되니까 특히 팬덤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면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돼요. 왜냐면 SNS에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거든. 그잖아요. 이 중도에 있는 사람 쫙 있는 거거든요. 원래 관망하면서. 그런데 자꾸 이제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고 또 그 사람들이 정치적 학습도 잘 돼 있어서 주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데 이제 의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양당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강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렇게 대립되다 보면은 그 지지자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기 뭐야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뭐 적격하네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맨날 뭐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또 이제 공수가 전환됐으니까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팬덤 정치가 꼭 다 100%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고민하면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도 교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거 공부했잖아요. 정치경제 이론 공부할 때 공공선택론 같은 거에서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는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적이고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 안 한 사람들이야.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특히 약간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투표를 많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이게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중위 투표자 이론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냉소주의여가지고 그래서 제3세력이 등장하면 거기에 갑자기 환호해주고 이러기도 해요. 가끔은. 그런데 또 이내 실망해. 그리고 또 다시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쪽의 원래 팬덤들은 원래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 욕을 해도 또 찍고 계속 찍는데 이제 우리 중위투표자들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어쨌거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입김들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뭐냐면은 보고서 채택 안 해주는 거예요.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부적격인 부적격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채택이 불발되고 여야가 싸우다가 끝나.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었어요?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부적격이 나와도 임명할 수 있고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죠? 근데 뭐는 안 돼?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대상자들은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 표결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용권자 이 절차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이 있고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거쳐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통령이 결국에 임명권자예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알겠죠? 예. 6급 이하는 주무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무관이라고 불러서 실제 이제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고 5급 이상이면은 이제 기획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감독자, 관리자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5급 이상은 간부급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 자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대통령 어떻게 하는데 얼굴 다 알고 하겠습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죠. 전결 사항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인사교류, 겸임 뭐 그런 얘기. 겸임도 이거 자주는 아니지만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죠? 겸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파견 근무도 있죠. 파견 근무는 소속 기관을 바꾸지 않고 다른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 대략은 좀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다른 거보다도 여기서 뭐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은 딴 거보다도 요거죠. 요거 두 개 밑줄 그어 놓은 거. 그죠? 징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5년, 3년 저 규정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채용 후보자 임용 절차가 또 뭐 나와 있고요. 지나갈까요? 이런 거는. 그리고 승진 관련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승진 임용은 근무 성적 평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경력 평정도 있어요. 근데 경력 평정은 작으면 5%, 많아도 2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 적으면 80%, 많으면 95%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승진에 있어서는 근무 성적 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평가라는 게 항상 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도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그 오차 많이 공부해봤고 그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평정상의 오차. 근데 그것도 게임의 일부야. 게임의 일부.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아닌 것 같은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래. 그럼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퇴장시켜. 그런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해설하는 사람이.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러잖아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에이씨, 말도 안 되는데 그 오심이 난 거를 경기 일부라고 하면 되나? 싶지만은 인생사 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완벽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요. 승진하는데도 이 근무 성적 평정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아주 지랄 맞은 상사 하나 잘못 만나면 그러면은 나도 불이익 받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일종의 오심의 일부, 오심이 이제 경기의 일부 이렇게 되긴 하죠. 너무 여기에 목맬 것까지도 없지만은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그래도 평균치는 따라가겠지 뭐. 그죠? 내가 맨날 재수없게 이상한 상관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많이 반영합니다. 요즘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계급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간 되면은 다 승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순번대로 야 이번엔 네가 갈 차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또 몰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옛날 몰아주기 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승진해야 되면은 평정 점수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팀이 자기네 조직에서 같이 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한 업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서 승진시켜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미덕이랄까? 미덕이 있지만은 미덕은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우리 저기 시골에 아줌마들, 할머니들 보면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고 이런 애 저런 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경계가 없어 서로. 그래서 뭘 거들어주고 이런 것도 잘해. 내가 손해볼 땐 손해도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쑥 들어오지 나한테. 그런 게 많죠. 그 불합리하지만 근데 그 미덕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미덕은 있었지만 불합리한 거죠. 내가 한 일인데 왜 저 선배가 한 일로 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 한
제 나이대 된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때는 선배 밀어줬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왜요? 왜 내가 한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야 치워라 씨 그러고서 만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뭐 예민하게 이제 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 이것도 뭐 시험은 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특징 같은 거. 예, 그리고 옛날에 TV에서 그거 본 적은 있어요. 이제 한 20살 정도 됐는데 경사가 돼 있는 젊은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임용이 순경이 공채가 됐는데 2번 특진을 해가지고 도둑놈 잡고 뭐 그랬더라고 우연한 기회에. 그래가지고 2번 특진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경사가 돼 있던데 이제 특별 승진 같은 게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은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공적이 뚜렷하게 뭐가 나오기가 어렵잖아. 여기는 눈에 띄는 게. 거긴 도둑놈이라도 잡으면 있는데.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시험 잘 안 나오나 봐. 승진 시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고. 보수로 가는데, 보수 결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계급 들어가죠. 그죠? 여기 계급별. 그리고 이제 직위별, 직무 등급별로 다 나눕니다. 우리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 2항에 보면은 요거 이제 시험에서 가끔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려서 본 거 있잖아요. 공무원의 보수. 그래서 위로는 뭐 지불 능력이고 밑으로는 뭐 생계비는 줘야 되고 옆으로는 뭐 민간 기업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물가 올라가면 물가 수준도 감안해야 되고 그 얘기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표준 생계비 아래로는 표준 생계비 이상은 돼야 되고 물가 수준 고려해야 되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우상박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우상박이라는 게 아래쪽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래쪽은 있잖아요. 대우를 그래도 좀 받는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상박이다 그러면은 위쪽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있다, 뭐 벌어져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는 일의 난도 대비 뭐 이제 민간하고 비교해 보면 보수 수준이 높지가 못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갈까요? 네, 능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제한제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제한제도 가끔 이제 다른 거랑 깍두기로 끼워서 나오기도 하죠. 복무와 관련해서 이제 13대 의무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선세 의무를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선세 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서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 청렴, 그리고 외국 정부의 영해 등을 받는 경우에 대통령 허가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정치운동을 금지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 집단행위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다라고 얘기되는 것인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장 헷갈리게 섞어 놓는 것이 바로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있잖아요. 그거랑 섞으니까 그거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목 알면은 뭐 제목 읽으면 무슨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 짐작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신분보장, 의사에 관한 신분 조치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제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형해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표현 그대로 시험에서 여러 번 이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직권면직은 이건 징계가 아니지만은 징계스럽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이 직권면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언이 됐다.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제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됐는데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휴직 끝났다고 신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권면직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대기명령 있죠. 이거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 현저히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교육 훈련 좀 받아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죠? 네, 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능력의 개선이 없고 뭐 개전 예정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될 때는 요거는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서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봐두셔야 됩니다. 전직 시험에서 뭐 3번 이상 불합격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이건 고위공무원단 제도 얘기할 때 같이 붙어서 자주 출제됐던 대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잘리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막 자르진 못하지만은 잘리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정규직을 자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도요, 뭐가 안 되냐면, 그 해고 사유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징계를 받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고 사유가요, 또 하나가 그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정리해고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리해고하고, 그러니까 징계해고하고 정리해고밖에 안 돼요. 뭐가 없냐면은 그냥 회사에서 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둬라, 이거 안 돼. 그게 안 돼요, 정규직한테는. 그거는 이제 부당해고가 돼요. 법적으로 싸우면은 반드시 노동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냥 제조업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생산할 때는 뭐 그래도 큰 상관없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분업화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늘렸다, 신축적으로 감축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해고 때문에 그래요. 해고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뭘 만들었냐면은 비정규직도 2년 이상 고용하면 그러면 정규직 전환해 줘야 돼,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피해가? 2년 된 사람 잘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 이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짜야 되는 건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자기의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움직일 거잖아요, 경제 주체들은. 그거에 맞춰갖고 정책을 잘 짜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오히려 정규직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그 예기치 않은 일종의 역효과예요, 이게 역효과. 정책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효과가 있고요, 역효과가 있어요. 역효과는요, 이 정책을 짤 때 뭐 어떤 현상을 방지하려고 짜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오히려 더 커지면 역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화시키려고 우리가 정규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규직 있는 사람들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이 더 가중되는. 이거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책을 짤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아무튼 못 잘립니다. 근데 뭐 어때요? 저 공무원은 더더군다나 뭐 이건 자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뭐 더 엄격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권 면직이라는 것이 있다.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는 오히려 저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아니, 우리도 이거 많이 쓰진 않는데, 민간에서도 이제 그 징계 사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어려우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 경비실 옆에 책상 옮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근무해,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사회문제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MBC 같은 방송국에서는 파업에 동참했던 PD, 기자 이런 사람들을 드라마 세트장 관리해라 그러고 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일을 안 줘. 그럼 가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신문 보는 거래.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편법들이 나타나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를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 정책을 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거리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공무원 안에도 이런 직권면직 제도가 있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딱 걸러낼 것인지 이런 거 참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이렇게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고, 적격심사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밑줄 그은 게 뭐냐면, 적격심사 대상으로 이제 지정되는 사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 평정을 총 2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다다랐다. 그러면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 둘을 반반해서 섞었을 때에도 또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돼요. 여기 밑줄은 안 긋지만 반반이 섞였을 때입니다. 반반이 섞였을 때. 예, 그렇게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대목이에요. 자, 또 쭉 지나가 볼까요? 이번에는 직위해제에 관련된 거. 이것도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유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 되고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또 직위해제 대상자가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직위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대기명령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징계 종류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잖아요. 이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징계가 가능하다 싶으면 저렇게 되고 직위해제가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 기소가 뭔지 알죠? 기소가 됐다는 게 형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직위해제가 또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강임은 이것은 강등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징계는 아니지만은 한 등급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60세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면 6월 30일. 그리고 이제 하반기면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거. 그런 규정도 있네요. 권익의 보장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익의 보장이 나왔는데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또 이것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처분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 발령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되돌아올 수 있다. 문제 제기해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다.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발령 못 내게 한대요. 예, 그렇게 하는데 바로 발령 내면은 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저 문화위원회인가 위원장 되신 분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뵀던 분인데 어릴 때 그분은 뭐 지금은 날 까먹었겠지. 근데 아무튼 그 화가신데 어디 대학 교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위원장이 됐는데 임기가 남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정리한 거야. 정권 바뀌면 항상 정리 작업이 있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리 작업이 좀 있는데 그때 정리 작업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잘린 거지. 잘렸는데 나 억울하다 그러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 임기가 보장됐는데 날 왜 자르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중간에 승소했거든요. 승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출근을 하는 거야. 출근하는데 이미 다른 위원장이 와 있지. 그래서 위원장이 둘이었어.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국정감사인가 할 때도 둘이 같이 나갔어. 둘이. 위원장이 둘. 이래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투쟁한다고 한 거지. 나름. 자기는 이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랬던 거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임기 남아있는 사람 사표받아라 뭐 이런 거 했던 장관이 지금 재판받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그 역관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차라리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계속 잡음이 생겨요. 잡음이 생기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걸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이 뭐 이제 인사상의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도 바로 발령을 내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자리가 없어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그렇게 되고 이제 고충처리 제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도는 소총심사랑은 좀 구분해서 봐야죠. 이건 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나 왜 이런 평가밖에 안 해줘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소총심사는 어떤 제도예요? 저거는 위법적인 사유가 전제돼야 돼요. 소총심사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당하다 여기는 것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왜 이딴 식으로 해석했지? 왜 나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했지? 이런 것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강제성은 없죠. 기속력은 없어요. 기속력은 없지만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사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해서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혁신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요. 단계가 인사혁신처 안에 소충심사위원회 있었죠? 그 안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또 그렇게 이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임용 재청권자 단위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가 각 부 단위 정도의 이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이 설명 붙어 있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을 소충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건은 더 느슨해지죠. 이제 소충심사보다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안을 뭘 다루냐. 그런 건데, 이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아무거나 다루는 건 아니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 이런 거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 이런 걸 다루는 거다. 나머지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5급 이상이냐 6급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장하는 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됐죠. 뭐 그 정도 하고 징계인데 뭐 징계 사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유보다는 종류가 시험에서 우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종류.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징계의 효력이 아주 꼼꼼히 알아도 전액이냐, 3분의 2냐, 3분의 1이냐 뭐 이런 거 계속 시험 문제 내니까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밑줄을 다 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큰 법이에요. 이게 국가공무원법 아주 큰 법인데 이걸 하나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나머지 법들 한번 또 계속 쭉 가볼게요. 쉬었다 오세요. 네. 가져가서 해야 되겠다.